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만.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소장님? 그 아론 베나나브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마침 번역이 됐어요. 자동화 노동의 미래, 탈희소성 사회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책이 자동화 담론과 일자리 소멸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탈희소성 사회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름대로 탈희소성 사회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크게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로버트 브레너라는 경제학자를 따르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 사실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제조업의 과잉 설비 능력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질 나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없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현황에 대한 이해로서는 그렇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해 방식이지만 향후 일자리의 개수가 소멸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저자 역시 명확한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탈자본주의 자동화론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저자 역시 희소성이 사라진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탈희소성 사회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탈자본주의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탈자본주의론과 관련돼서 기본소득 비판도 하고 있는데 쉐니색 윌리엄스의 가속주의, 즉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재촉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탈자본주의 자동화론 비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저자의 견해에 따르자 그러면은 탈자본주의론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 희소성을 없애게 될 거다. 그리고 희소성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자본주의적인 경제가 수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로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죠. 이런 전망은 사실은 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윌리엄스라든지 쉐니색의 가속주의 역시 이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희소성 사회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붕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나나브의 비판점의 핵심은 뭐 그렇게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 희소성 사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의 변화에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 희소성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노동 인구가 있는데 일자리는 적다. 그러면 뭐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가 탈희소성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예도 들고 있고, 그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기본소득의 주요 논거 중 하나였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사람 의견에 따르자 그러면은 일자리가 감소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질 나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점은 거의 모든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다 인정하는 현안 설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일자리 감소 문제하고 기본소득 연관시킬 때 그것은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저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근데 저자의 기본소득 비판은 좀 더 깊은 문제를 갖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가속주의를 비판하고 있죠. 기술 발전을 더 촉진시켜가지고 자동화 기술을 더 훨씬 광범하게 유포시켜가지고 이 희소성 사회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가속주의자들의 특징은
이런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자동화를 촉진하는 어떤 정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나나부의 가속주의 비판은 가속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임금률을 갖다 올릴 수 있다. 높은 기본소득일 경우에 임금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생산의 장악이라든지 자산의 재분배라든지 생산 수단의 문제와 자산의 문제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핵심적인 측면은 기술이 발전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탈기술성 사회를 실현하는 것 또는 탈자본주의가 되는 것은 기술 발전 문제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기술 결정론적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술에 대해서 사회 구성론적으로 봐야 된다. 기술의 발전 방향, 속도 모든 게 사회가 구성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저자가 생각하듯이 가속주의자들이 기술 결정론적으로만 사고하고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생산의 장악 문제라든지 자산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고 약간 그런 면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속주의자들이 기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기본소득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속주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가속주의의 반대말은 러디즘입니다. 러다이트.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근데 이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기술에 대해서 일정한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러디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속주의는 그 반대로 기술 발전을 더 촉진시킨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이 혜택을 생산자한테 돌려준다라는 컨셉이죠. 자동화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자본주의가 지탱할 수 없다. 그러니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다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비판의 핵심은 가속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자동화의 결과가 다수의 이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려면은 다수가 생산을 장악해야 되고 자산이라든지 소유관계에서도 다수의 입각한 재구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사회적 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기본소득 비판서로 읽을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그냥 조세를 통해서 걷어서 나눠주는 재분배형 기본소득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조세를 걷어서 소득을 갖다 재분배한다. 소득 격차를 갖다가 압축적으로 축소한다라는 걸 이제 기본소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탈지수성 사회나 탈자본주의가 가능하냐. 그건 안 된다. 생산의 장악, 그리고 자산의 재분배, 공적 자산 늘리는 것 등등의 조치가 필요한 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비판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전통에서도 보면은 이 사회 배당론 같은 전통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적 자산을 갖다가 늘려서 공적 자산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베나나부의 비판은 좀 무력한 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나나부가 기본소득에 대해 좀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점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책을 읽어볼게요. 번역된 책 175페이지인데요. 자동화만으로 탈리수성 사회를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 태제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편적 기본소득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과 의료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함께 나눠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고 일부 산업이 사회화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비로소 자유를 향한 대기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즉, 이 사람은 기본소득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의 재분배라든지 굉장히 막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재생에너지 전환에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스탠다드입니다.
뭐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화하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배나라부의 입장은 가속주의 기본소득론의 결여점, 자기가 볼 때 결여점에 대해서 보완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기본소득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노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일자리를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를 나눠 가져야 된다. 노동시간, 개별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일찍이 생태주의 기본소득론을 주장했던 앙드레 고르츠 같은 사람이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갖다 공유하자,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라는 주장이죠. 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소득 감소가 없도록 하고, 대신에 또 일자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이미 일찍이 앙드레 고르츠가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앙드레 고르츠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만 이 포커싱,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생산자가 생산을 장악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생산을 장악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방향을 갖다가 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탈희소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희소성 사회와 그런 공산주의와는 뭐가 다른? 공산주의 사회랑? 탈희소성 사회가 되면은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 그걸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희소성이 없다 그러면 가격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분배도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법칙이 다 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고, 그래서 탈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제가 탈희소성 사회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인데요. 탈희소성 사회를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나요? 네, 배나나부는 그렇죠. 근데 서문을 보면요, 이 사람 자기 스타트랙과 함께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트랙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희소성이 없어진 사회, 그 스타트랙이라는 그때의 그 SF 미니 시리즈가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실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탈자본주의론 또는 뭐 가속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동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탈희소성 사회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 자동화 기술만 맹신해서 안 된다. 자동화 기술이 자연적으로 탈희소성 사회를 만들어갈까 하면 보장은 없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방향, 기술 발전의 속도 모두 다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적인 관계들을 바꿔야만 탈희소성 사회가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뭐 자산을 재분배하고 그리고 특히 이 생산자가 생산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